안녕하세요. 상일여자 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190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 전에 이제 지겹도록 하는 입법, 행정, 사법이 이렇게 3권이 지금 분립되어 있다라고 배웠죠. 입법은 뭐 하는 곳? 법을 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고, 사법은 그 법을 적용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사법이다. 그러면 사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법, 여기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 자,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요,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 하면 이건 뭐 맞다, 아니면 뭐 엿보다, 살피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킬 사자, 뭐 수호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키다, 수호하다, 무엇을? 법자,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사법부는 법 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혹은 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곳입니다. 판결. 그래서 법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게 사법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법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지나가면 사법이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추상적인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구체적인 사건에다가 적용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이 사법의 목적은 법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의 기능은 보통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을 할 때 누군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되겠죠. 사법부의 독립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면 무엇이 또 보장이 되느냐? 공정하게 재판을 받으니까 억울한 국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법부가 독립이 되기 위해선 일단 법원이 독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구성으로 있는 법관의 독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관련 헌법 조문 여러분들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제5장에서 자 101조 그리고 헌법 제103조 그리고 헌법 105조까지 앞에 1항들을 각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니라 법원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법관은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각각에 관련된 거 꼭 헌법으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 아까까지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누구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사법부 독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헌법 103조에 나와 있다. 그리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또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1호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법부의 독립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권력단체, 정당, 시민단체 등의 그런 의견과 이익이 반영되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법관의 판결을 또 존중하고 그리고 신분을 보장을 해줘야지만이 국민의 권리가 결국에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꼭 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법원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두머리가 있어요. 여기도 우두머리가 있는데 뭐 원장, 대법원장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겠죠. 자,
법원 조직은 보통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배우셨겠죠. 지방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고등법원이 있고, 그 위에 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3심제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3심 법원 맨 마지막에 있는 최고법원 뭘까요? 대법원이죠. 대법원. 그래서 최고법원이고요. 자, 판결의 최종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못해. 그러면은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가는데 거기가 끝. 그러니까 최종적 효력이고 그거를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급 법원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그다음에 행정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특허에 관한 것을 하는 이제 특허법원 등으로 나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법원으로 우리나라 이제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은 이제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특별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의 기능. 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만 관여를 하는 거죠. 자, 뭔 얘기냐? 제가 누군가를 쳤어요. 자, A가 B를 쳤습니다. 쳤는데, 자, 판사님이 길을 지나가고 계세요. 지나가고 계는데, 얘가 얘를 쳤는데 판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판사님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 맞은 애가 얘한테 판사님한테 저 재판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판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굉장히 좀 소극적이죠. 자, 근데 같은 상황. 자, A가 B를 치고 있어요. 때렸어요. 막 때리고 있는데 그럼 경찰관은 어떻게 되느냐? 잡아가겠죠. 자,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행정부는 좀 적극적인 반면에 사법부는 좀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아마 뭐 문제나 이런 데서 가끔 나와가지고 이거 설명을 했는데요. 자, 판사님이 다 그러시진 않겠죠. 어쨌든 사법부의 역할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법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이제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그 요청이 있을 때만 그게 움직이는 거고 행정부는 그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더 움직인다라는 점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법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정리를 해보면 행정부에서 만든 법의 이름이 명령이랑 규칙이 있죠. 명령. 우리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헌법 그리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거 썼습니다. 이거 앞에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 최고법 헌법, 그다음에 국회가 만드는 거 법률, 그다음에 행정부가 만드는 게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규칙 같은 것들이 상위법인 이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법원이 얘네가 만든 명령, 규칙을 심사한다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겠죠.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 삼권 분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머릿속에 꼭꼭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면 사형제도가 있어요. 사형제도. 근데 이제 사형제라고 하는 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률에 명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사형을 시키네 마네 하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자, 재판 중인데 그 사형제에 관한 이 법률이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를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그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요거 헌법에다가 조금 위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심판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라 그랬죠? 아까 입법부가 만드는 거랬죠. 자,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견제하는 기능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자,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그 밑에 대법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명의 짱과 대법관님들이 이제 법원을 구성하고 계신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 또 정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 국회는 입법부죠. 그럼 이거는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은 입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도 삼권 분립에서 나오는 걸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대법관은 이렇게 뽑힌 이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또 마찬가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마찬가지. 자,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말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구나.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이거는 또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 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법원장이 직접 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님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건 좀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으로 볼 사법기관이 이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명칭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자, 헌법 밑에 이제 지겹죠 이거. 국회가 만든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자, 최고법인 이 헌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는 곳이 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일반적인 재판 결과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한테만 효력이 미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좀 구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다든가, 나한테 좀 손해배상 좀 해줘. 아니 뭐 형사소송을 하게 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재판을 받은 이 당사자들한테만 효력이 미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재판의 결과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다 따라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군 가산점 제도라고 있어요. 군 가산점 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은 가산점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한 이화여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임용시험,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는데 남자들이 군가산점을 받다 보니까 여자들이 불리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등권, 지금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왔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게 이거 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리고 참정권, 우리가 배웠던 참정권 뭐가 있었나요? 공무단위권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한, 공무단위권,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 그것도 침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겼으면은 헌법에 보장된 이 평등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군 가산점제라고 하는 이 법률이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도 가산점을 못 받죠. 여자들은 동등한 조건에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소를 제기했던 사람은 한 여학생이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일반 소송과는 조금 구분이 된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또는 행정부의 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서 구제해주는 사법기관이다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뭘까요? 헌법재판소, 법재판소입니다. 자, 요거를 보통 이렇게 한번 좀 줄여볼게요. 법률 또는 행정부의 권력 행사가, 그러니까 법률도 행정부도 결국에는 국가기관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권력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 주는 곳, 그래서 그걸 구제를 해주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것, 일반 재판의 결과는 재판 당사자한테만 효력이 미치지만 헌법재판의 결과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영향력의 범위가 좀 더 크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헌법재판소에는 총 9명의 재판관이 계십니다. 자, 9명의 재판관이 계신데, 자, 이 9명의 재판관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럼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의 견제 권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시기는 하지만 그 9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대통령이 일단 3명을 지명을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3명을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또 3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명되고 선출된 사람들 이 9명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장을 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년 동안 그 사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을 하게 되면서 뭐 이제 신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연봉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년 보장을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을 하면서 최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어떻게 임명되느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또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러면은 이것도 입법부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제 권한이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나왔습니다. 기능. 이 가장 하이라이트 잘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위헌 법률 심판. 이거 용어를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만든 거죠. 근데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재판 중인데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근데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혹시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해왔어. 그러면은 그래,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를 내가 심판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재판 중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위헌법률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 주체는 누굴까요? 위헌법률 심판의 청구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법률 좀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법원이 요청을 하면 위헌법률 심판, 그래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를 심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을 하는 동안에는 그 재판은 잠깐 멈춰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이제 탄핵 심판인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 아니면은 국무총리, 장관 아니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그런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국회가 저 사람 탄핵 심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탄핵 심판을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이들이 탄핵을 심판, 그래 이 사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 혹은 하지 않았어라고 그 여부를 심판을 해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 심판 받아가지고 이 사람 헌법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질렀어 하면 탄핵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리는 겁니다. 대통령 잘리는 거고, 장관도 그렇게 하면 잘리는 거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참고로 이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심판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최근에 있었던 정당 해산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진보당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통진당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이기는 한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날 때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내통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행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지고 행정부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을 했는데 그래 목적에 맞지 않아라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당도 해산할 수 있는 권한, 막강하죠. 정당 해산 심판. 다음 권한쟁의 심판이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 뭔 얘기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그 하부조직에 보면 이제 교육부가 있잖아요. 교육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로 합시다.
서울시로 하는데 교육부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해요. 자,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니까 자 이거는 우리 권한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교육부에서는 야 무상급식이고 교육에 관한 일이니까 다 우리 권한이야. 그래서 내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 권한인지 이게 내 권한인지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기관 그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야 이거 누구 권한인지 한번 좀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권한쟁의 심판 혹은 뭐 기관쟁의 심판이라고 해서 기관끼리의 다툼을 조정하는 심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기관쟁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자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자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가 권력이 제대로 행사하거나 행사를 했는데 혹은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나 좀 구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게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그럼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 주체는 국민이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이 내가 기본권 침해당했으니까 나 좀 구제해 줘 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아까 그 군가 3점제 그거는 군가 3점제는 여학생이 그때 이제 청구를 했잖아요. 국민이 청구를 한 거예요. 청구를 했고 근데 그거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한 거죠. 가산점을 잘못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아까 평등권과 참정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의 평등권과 참정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내 기본권 좀 구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과서 194쪽 보시고 이제 정리를 각자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헌법재판소 참정권을 수호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자 헌법재판소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다시 한번. 자, 공직선거법이라 그랬잖아요. 법. 그럼 이거 법률이죠. 이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됐으니까 이 조항 어떻게 될까요? 뭐 없어지겠죠. 자,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공공 게시물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한 선거법에 트위터 등 SNS에 해당한다면서 포괄적 규제 태도를 보여왔었는데 자,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한 해석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는 시민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자, 그래서 시민의 선거운동, 참정권과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럼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남자 군 가산점제도 그 한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외국민 투표자에 대한 것도 뭐 참정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문제지나 아니면 다른 헌법재판소 판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팁으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법을 해석하여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거, 법을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사법이라고 합니다. 법률학은 행정부의 명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리고 행정부의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갖는 거 어디라 그랬죠 아까? 대법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누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럼 국민이 청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헌법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제 권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제 권한이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법관의 독립 보장되어야 되죠.
법관의 신분의 독립, 그렇지? 법원의 독립, 그렇지? 법관의 독립 다 독립돼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은 탄핵 고위공직자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아니면 뭐 재판소장 뭐 이런 사람들 누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죠. 헌법에 위배됐는지 안 위배됐는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다음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하는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러니까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법부까지 마쳤고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입니다. 중간 시험인데 여러분들 잘 치르시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